안녕하세요, 미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내가 미팅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많이 하잖아. 근데 요즘에 미팅은 처음에 한국 드라마, 한국 팝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팅 초반에 꼭 하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프랑스 역사 전공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엄청 좋아해 원래.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감동했다고 전화를 딱 하면서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회를 분석해가지고 소수한테만 전하던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 감독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MMM에서는 K-컬처가 왜 이렇게 화제인지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미국에 가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어떤 미국 친구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 있는 거야? 중국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형 누나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가 뉴키즈 온 더 블락이었어. Step by step 이런 게 있어요. baby. 이런 거 있어. 나도 엄청 좋아했는데. 뭔가 미국 팝, 영국 락 이런 걸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 팝 듣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팝은 미국이나 영국 가수들이 미국에서 만든 노래 이게 그렇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듣던 뭐 마이클 잭슨, 조지 마이클 같은 그런 노래들이 이제 음악의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아, 한국에도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노래가 한국도 가능하구나. K-팝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드신 분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에서 K-팝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를 봐도 K-pop began with 서태지 뭐 이렇게 나와요. And the Boys. 서태지 and the Boys. 내가 이제 김건모 3집이 딱 나왔을 때쯤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근데 이제 중학교 국어 시간에 시란 무엇인가 뭐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팝 가수의 가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잘못된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 선생님이 딱 숙제 돌려주는데 A+ 딱 한 다음에 I cried 이렇게 오, 그분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 보다, 연애하면서. 26인가 그랬어. 연애하고 배신당하고 K-컬처의 세계화를 보면은 그 시작은 1990년대에 몇몇 한국 드라마들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대표적인 예가 겨울연가. 그때는 주로 이제 일본 시장에 그렇지. 진출하는 걸 한류라고 불렀었죠.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사마 형님이 윤사마가 되신 그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역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화권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진 시기가 2000년대인 것 같아. 주로 우리가 한류 그러면 일본 진출을 얘기를 하다가 형이 얘기한 그 시대로 넘어가면은 아시아 전체를 진출해야 한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 뭐 어디까지나 아시아권에서 이제 성공한 거. 그러다가 2010년도에 싸이가 나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된 것 같아.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아닌 사람들도 이게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지, 이게. 그러다가 음악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세계화에 정점을 찍었고 뭐 계속 찍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타고 크게 성공하는,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잘 다뤄준 게 또 그렇게 성공하는 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요 한류가 쫙 발전하던 시대에 유럽에 있었잖아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동권에서 엄청나게 터졌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집트 출신이셔. 그러면은 너 코리안이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막 맨날 운다고. 그 비슷한 시기에 2005년대 프랑스 대학가에 있는 그 머리 풀고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홍상수,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엄청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어. 그럼 풀썩 앉아가지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대해서 철학적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럼 내가 이제 모든 한국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대해서 철학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대부분 안 봤어. 그 당시 이제 내가 프랑스에 유학할 때 제일 인기 많았던 한국 아방가르드 영화가 바람난 가족이에요. 문소리 배우님이 막 와, 저 한국에 저런 배우가 있어 막 이랬다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한국 내에서 실력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실력 있는 분들도 한국의 이 육성 시스템에 들어와서
K-팝 아티스트로 크게 성공하는 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K-팝의 세계화가 더 빨라지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실리콘밸리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은 실리콘밸리도 IT 업계에 판이 벌어지니까 중국, 인도, 유럽에 뛰어난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에 와서 일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성장시키잖아.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미국인들이 홀로 성장시킨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것 같고, 또 이렇게 K-팝과 K-컬처가 점점 커져가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 K-팝과 K-컬처를 접하는 이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K-컬처가 점점 성공할수록 눈동이 불어나듯 퍼지는 효과가 더 빨라질 것 같아, 앞으로. 또 하나의 요인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화는 섞여야 발전하잖아요. 미국에 여러 음악 장르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여러 인종들이 와서 뭐 라틴 팝도 만들어지고 힙합도 만들어지고 락앤롤도 만들어지고 블루스도 만들어지고 여러 스타일들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에서는 그 음악 장르를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 소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힙합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직, 그리고 락앤롤은 주로 백인들이 하고, 라틴 팝은 왠지 이름이 높여줘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어차피 다 책으로 배웠다 이거예요. 세 가지 과목이지만 내가 음악을 만들 때는 베이스는 약간 힙합 스타일로 넣고 위에다 엘렉트로 깔고 그 위에다가 보컬을 발라드로 집어넣는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죠, 한국에서는. 나 이제 미국에서 90년대 때였으니까 힙합은 막 경찰이랑 싸우고 뭐 깽다니고 뭐 기관총으로 막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막 오빠를 사랑해. 나는 내가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외 뉴스에서 K-팝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면은 팝도 같기도 하면서 힙합 같기도 하면서 랩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거기에 락도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 그게 네가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로 유럽과 미국에서 아티스트라는 사람은 관중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일단 일반인들과 다른 뭔가 괴팍한 행동을 해야 진짜 아티스트다. 아티스트가 위에 있고 퍼블릭이 아래에 있는 상호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귀족이 모차르트한테 야, 내 딸 결혼하니까 곡 2개 써와.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왕족이고 아티스트는 밑에 있고.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걸 완전히 바꿨다라고 흔히 언급되는 아티스트가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예요. 프란츠 리스트가 아티스트를 대중 위에 올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변화를 보면 원래 팬이라는 단어가 파나틱이라는 프랑스 단어에서 나와요. 파나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광신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옛날에는 뭐야? 교주와 신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티스트와 팬과의 관계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팬덤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팬덤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고. 뭐 옛날에 뭐 베토벤도 팬덤이 있었고,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데 옛날의 팬덤은 일방적인 동경이었던 거 같아. 모시는 거지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그리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 쌍방향의 교류가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동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상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알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면서 마치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동반자,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 팬과의 아티스트의 관계가. 그것도 굉장히 K 정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의 뭐 대표적인 예가 BTS와 아미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 또 보여줘야 되는 게 형 암이었어? 저도 암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K-팝의 그 인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경하는 인간의 형태 자체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전설이 된 아티스트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 되니까 보고 감상하겠다. 나 그냥 술 먹고 기타를 들었는데 딱 쳤더니 이 곡이 나왔어. 맨날 나오잖아. 뭐 누가 뭐 곡을 갖다가 뭐 2분 안에 썼다. 네, 뭐 맞아. 근데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그 피눈물 나는 과정. 보컬 코치한테 혼나고 막 선배들 따라가지고 춤추라고 그럴 때 틀리고 좌절하고 울고 그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싶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팝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네. 아까 내가 말한 그 팬과 아티스트 간의 그 끈끈한 관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K-컬처가 또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에게는. 놀 줄 아는 그 끼, 그리고 같이 하자, 정, 서정적 코드가 나올 수 있는 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접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계에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 갔고
또 앞으로는 어떤 한국 사람들이 끼와 정과 한을 발휘해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MMM도 언젠가는 세계화 좀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바람으로 오늘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감 선생님 훈한 말씀 들은 기분 나요. 오늘 MMM에서는 저희가 요즘 한창 핫한 K컬처에 대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t's when